자, 교재 109페이지 그 심화학습 내용에 보면 치갑 얘기가 나오고요. 치갑이 큰 경우에 1번에 보면 슬럼프 값이 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슬럼프 값이 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물 시멘트비가 높다라는 거죠.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슬럼프 값이 커지는 거죠. 밀가루 반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엉겨붙지 않죠. 실수해서 물 많이 넣으면 안 엉겨붙잖아. 다시 밀가루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슬럼프 값이 크면 여기 좀 보세요. 슬럼프 값이 크면 여기다 넣는데 이게 화학과는 빨리 해서 엉겨붙어야 치갑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슬럼프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잘 엉겨붙지 않잖아. 그러니까 치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했나요? 눈동자가 약간 이상한 분이 계시네. 다시 갑니다. 슬럼프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물을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 밀가루 반죽. 시멘트를 밀가루라서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밀가루가 엉겨붙지 않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게 시멘트가 빨리 엉겨붙어야, 빨리 화학반에 엉겨붙어야 치갑이 없어지잖아. 작아지잖아. 근데 엉겨붙지 않으니까 치갑이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야. 됐나요? 혹시 안 되면 고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봅니다. 부배합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배합. 부배합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자고. 일단 3번에 쉬운 것부터 해결해 가자고요. 부어넣기 속도가 빠른 경우. 여기다 콘크리트를 붓는데 빨리빨리 부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압력이 커지니까 치갑이 커지겠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재의 단면적이 클 경우. 여기 보자고. 이 거푸집의 크기를 더 넓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치갑은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자, 여기 볼래요?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빨리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서 엉겨붙어야만 치갑이 적어지는데 우리 아까 거푸집 제거할 때도 20도 이상일 때 20도 미만 10도 이상 있었잖아요. 다르잖아, 날짜가.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고는 이해됐을 거고 습도가 높을수록. 여기 좀 볼래요? 습도라는 게 습기잖아.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엉겨붙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할 거야. 그 다음에 6번에 진동기 사용으로 콘크리트 다지기가 충분할수록. 좀 여기 좀 표현해 볼게요. 거푸집을 짜고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넣다 보면 이런 모퉁이 같은 게 콘크리트가 잘 충진이 안 돼. 그럼 막대기나 같은 걸 이렇게 다져서 넣는 걸 손다짐이라 그래요. 근데 진동 다짐은 진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연결해요. 전기를 흔들면 드르르 흔들어주면 콘크리트가 흔들려서 이런 귀퉁이 같은데 잘 충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진동기 쓰는 거야. 마저 한 김에 얘기하면 이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합니다. 수직을 넣었다가 서서히 빼냅니다. 확 빼내면 안에 구멍이 나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약 15초, 5초에서 15초. 옛날에는 30초에서 40초인데 바뀌어서 규정이 5초에서 15초 정도 흔들어주고 빼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현장에 넣어놓고 시초 일일이 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넣어놓고 딱 보면 표면에 이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쫙 배어 난다라고 하죠. 스며들 때 빼내면 되는 거야. 그때가 약 5초에서 15초 정도 된다 이거지. 이 간격도 약 60cm, 50에서 60cm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60cm 정도 한다. 또 하나, 거푸집 진동기 넣은 데다 또 넣으면 어떻게 재료 분리 생기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합니까? 재료 분리가 뭔지 알잖아. 자갈은 자갈끼리.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같이 해야 시간도 빨리 가고 합격하는 지름길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직장 생활을 여기 오면. 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 가끔 보면. 근데 우린 목표가 있잖아. 그죠? 그 목표 때문에 힘이 좀 덜 들어. 내가 꼭 이번에 딸 거라는 마음을 확실히 가지면.
그리고 내가 설명한 거 10개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5개 알고, 어떤 사람은 7개 알고, 8개 알고 이런 거잖아. 너무 고민은 하지 마. 내가 최소한 10개 설명하면 5개 이해만 한다. 에우라는 뜻이야. 이해만 한다. 그럼 내가 시설계는 아무리 10개 나도 65점 막 해준다라고 얘기했어. 보통 80점이고. 자, 또 이 진동기를 말라온기 같이 그래. 거푸집이 되고 흔들면 안 되고, 철근에 대고 흔들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결합이 잘 안 되거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진동기를 대고 하면 이게 화학 반응에서 엉겨붙어야 치갑이 줄어드는데 진동기를 흔들어 봐. 더 치갑이 커지겠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면 거푸집의 강성이 큰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볼래요? 내가 하중 강력할 때 내 손가락으로 볼태기를 찌르면 이 손가락 힘을 하중이라고 했어요. 이 볼태기가 빵꾸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기는 힘을 응력 또는 안에서 버틴다 해서 내력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하중이 클수록 내 볼태기도 잘 세게 버티겠죠. 상대적이다. 결론적으로 거푸집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치갑도 커진다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거푸집의 강성이 큰 경우엔 치갑도 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상대적이다 이거죠. 근데 볼태기 하중하고 응력을 얘기 들은 거야. 그 다음에 부어놓는 위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을수록 그만큼 어떻게 중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철근량이 작을수록 이 안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겠죠. 철근을 배근하면 치갑은 밖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 철근이 딱 잡고 있으니까 치갑이 줄어들겠죠. 철근이 많이 배근되면 치갑은 줄어들겠죠. 거꾸로 적게 하면 치갑은 커지는 거고. 그죠? 이제 그 얘기를 됐고 이제 그 아래까지 마저 보자. 거푸집에 물을 죽이는 이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해야 되잖아. 물이 30% 정도 있어야지. 그죠? 근데 거푸집이 물을 빨아먹으면 수분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콘크리트 유동성을 위하여 거푸집 제거 시 파손 방지를 위해서 건조 수출로 인한 틈으로 시멘트 불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때문에 물 죽이면 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위에 가서 2번에 부배합인 경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배합비라는 게 있어. 배합비. 예를 들면 1대 3대 6, 1대 2대 4.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들려고 한다. 이걸 1세제곱미터라고 하죠. 이 안에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거기 들어가는 시멘트도 있을 거고요. 물도 있을 거고 골재도 있겠죠. 골재는 뭐야? 자갈, 모래. 그죠? 근데 배합비 1대 2대 4로 했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 양이 있겠죠. 요때 시멘트 양을 단위 시멘트 양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만 보면 돼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멘트도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모래, 자갈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모래나 자갈을 골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배합비 1대 2대 4에서 요 1이 시멘트고 3이 모래고 6이 자갈이야. 그러면 1대 2대 4는 1이 시멘트, 2가 모래, 4가 자갈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섞어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 비빔밥 떠올리면 돼. 고기를 많이 넣고도 비빔밥 해먹고 조금 넣고도 뭐 해먹잖아.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비빔밥을. 그죠? 근데 배합비 1대 2대 4로 했을 때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이 1만큼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걸 단위 시멘트 양이라고 한다는 거야.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골재도 들어가는 게 단위 골재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이걸 해주는 이유는 단위자가 들어가면
어느 일정한 양을 하는데 일정한 배합비를 했을 때 넣었을 때 양이다. 시멘트가 됐든 물이 됐든 골재가 됐든 간에.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이제 부배합과 빈배합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넣을게요. 부배합이 있고 빈배합이 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잘 봐야 돼, 이제. 꼭 설명해도 헷갈려, 딴짓 하다가. 부배합은 배합비 1대 2대 4로 했을 때 1만큼 시멘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부배합이라 그래요. 이거는 규정만큼, 규정 배합비만큼 시멘트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근데 빈배합은 뭐냐? 이게 시멘트가 1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1만큼 안 들어가고 한 0.7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이게 0.3이 부족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모래나 자갈을 더 넣어줘야 되지. 0.3만큼. 이거는 2.1, 이거는 4.2. 그러면 요거 0.3 늘어났으니까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부배합은 규정만큼 시멘트가 들어간 거고 빈배합은 규정보다 시멘트가 적게 들어갔다 이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시멘트가 부족하게 들어갔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결론 안 냈는데 자꾸만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러면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면 뭐가 더 많이 들어간? 골재가 더 많이 들어갔죠.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약하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빈틈이 없다는 거잖아. 무겁다는 거잖아. 무거우면 강도가 세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펀치력이 세다. 그러면 시멘트보다 골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면 부배합보다 빈배합의 강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똑같은 조건이면. 근데 이렇게 또 가려고 그래. 어지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철근 콘크리트잖아. 철근에다가 시멘트 풀만 넣으면 사실은 강도는 더 커. 골재가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이 들어가요. 시멘트가 골재보다 비싸거든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그 좀 싸게 하면서도 유지하려고 골재라는 걸 넣는 거야. 이것까지 들어가면 아마 심학습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건축기사 자격증 따면 그 교육받으면 초급이에요. 중급 고급 특급인데 고급 교육, 승급 교육에서 하는 이런 게 수업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다시 얘기하면 이거 부배합은 규정만큼 시멘트가 들어간 거다. 빈배합은 규정만큼 못 들어가고 부족하게 시멘트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교재로 다시 가서 109페이지 그 심학습에 이번에 부배합일 경우 뭐예요? 치갑이 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빈배합이면 치갑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야. 빈배합인다 그랬지. 똑같은 조건이면 이거 시멘트가 0.7밖에 안 들어가서 골재가 더 들어갔잖아. 무겁잖아. 강도가 크잖아.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치갑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죠. 흐름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얘기가 나와요. 콘크리트. 자, 이제 지어도 되겠죠.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시멘트비, 시공연도, 슬럼프 값, 콘크리트 강도, 건조 수축, 분말도, 수화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걸 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교재에 가보면 우리 맨 처음에 배웠듯이 콘크리트 하면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플러스 자갈 이런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옛날 기억 더듬어서. 여기다 철근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요. 이 자체로는 철근이 없잖아. 그래서 이 앞에다가 묵은 콘크리트 이런 표현도 쓰죠. 또 처음 들어본다는 눈동자를 보여주네. 이 앞에다가 묵은 일자를 넣는다. 이게 여기 보면 철근이 없잖아요. 이게 없을 문자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교재로 들어가서 1번에 시멘트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시멘트는 물을 부어 개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아주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다. 골재민 물과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결합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가리킨다. 여기 좀 볼래요? 포틀랜드라는 섬에서 이 콘크리트를 내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항상. 보통 포틀랜드, 조광 포틀랜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태풍 뭐 이런 것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저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포틀랜드라는 섬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인데 요까지만 여기 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책하고는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일단 요 네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한다. 자, 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재령 며칠? 28일. 맞습니까? 이 주로 따지면 4주인 거죠. 그죠? 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재령이 28일. 4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는 재령이 7일입니다. 7일. 1주죠. 우리 아까 분말도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건 분말도가 높인 거다. 분말도를 높였다는 얘기는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거다. 물을 넣었을 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응결도 빨리 돼. 경화도 빨리 돼. 7일 만에 나타난다 이거지. 그럼 이건 빨리 나타나니까 당연히 어딘데 쓰는 거예요? 긴급 공사 같은 곳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분말도를 어떻게 따라 했어요? 분말도를 높였다. 분말도가 높였다는 게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대로 중력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분말도를 낮췄다. 그냥 분말도 낮췄다 이런 얘기야.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죠.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재령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는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조기 강도가 크다 이런 표현을 써. 조기 강도. 강도가 빨리 나타난다 이거지. 이거는 2, 3개월 만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장기 강도가 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아까 수화열 얘기도 했잖아요. 분말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서 열도 많이 나죠. 그 열도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 했죠. 이건 반대로 분말도를 낮췄잖아요. 그죠? 낮췄으니까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잖아. 화학 반응 잘 안 일어나. 그죠? 그러니까 열도 거의 없죠. 대신에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기 강도가 크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쓰냐면 댐, 팔당댐, 충주댐 이런 큰 콘크리트 구조물 이해할 수 있죠. 또는 방사선실. 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몸에 방사선이 누적되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든 그러죠. 큰 문제 없으면 M만 하면 엑스레이 찍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CT나 MRI 찍지 말라고 M만 하면. 그러면 그 방선이 뚫고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고. 내가 이러고 있어. 모든 재료가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가볍다는 얘기는 빈틈이 많다는 거잖아. 거꾸로 몸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빈틈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죠. 방선을 쓴다는 얘기야.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우리 시멘트 보면 대부분이 회색 페인트잖아. 맞아요? 물론 색상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백색 시멘트도 있다는 거야.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 집에 보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하얀색 매지라고 합니다. 그게 백색 시멘트라는 거야. 치장용. 치장용을 다른 말로 하면 장식용에 쓰인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다. 그럼 이제 교재로 가보자고.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재령 28일 다 얘기된 거네요. 그죠? 중력열, 경화 시간이 느리다. 초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 크다.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메스 콘크리트, 댐 공사, 차폐형 콘크리트 쓴다. 일단 메스 콘크리트는 여기 좀 볼래요? 이 콘크리트 두께가 보통 60cm 이상인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80cm 이상을 갖다 우리가 메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지하실 온통 기쳐 있죠. 물론 한층 정도는 막 60cm, 80cm 이렇게 안 치지만 고층 빌딩에 가보면 메스 콘크리트 두껍게 치는데 내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덤블링 할 때 보면 매트리스 깔고 덤블링 하잖아. 넓게, 그죠? 그러니까 메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넓게 까는데 지하실 온통 기초처럼 그 두께가 보통 60cm 이상 되는 우리가 메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땡 공사 얘기됐고 차폐형 콘크리트라는 게 뭐 방사선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사선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요. 수화 발생이 커. 수화 발생이라는 게 뭐야? 물을 집어넣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시멘트 입자가 어떻게 작으니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말도를 높인 거죠. 이해했나요? 경화 시간이 빠르고 균열 발생이 특히 크다. 그 분말도가 높으니까 화학 반응 빨리 일어나는 대신에 열도 많이 나잖아요. 그 열이 빠져나가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그랬었죠. 균열 발생이 크다. 그래서 재령이 7일. 그다음 긴급 공사, 동절기 공사. 겨울철에는 물이 여러 번이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절 공사 한다는 거죠. 수준 공사.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천연 점토와 철분이나 점토분의 작은 백색이 석회석을 사용하여 만든 시멘트다. 여기 좀 한번 보시면요. 요 시멘트가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점토. 이게 주성분입니다. 물론 여기 철분도 여러분 책처럼 철분도 들어가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고 이걸 섞어서 만드는데 백색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이제 니은의 실내의 장식이나 인조석, 테라조, 타일줄눈 등 표면 마무리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인조석과 인조석 사이에 쓴다는 거죠. 내구성, 내마음성 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시멘트가 그 아래 나옵니다. 혼합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실리카 시멘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내가 해물탕 얘기를 많이 해요. 혼합 시멘트에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칼칼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한의사가 찬물을 마시고 뜨거운 물을 샤워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매운 거 안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매운 건 주질 않아요. 음식이 당나라 음식이 됩니다. 막 가끔 막 칼칼한 게 먹고 싶은 거야.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있으니까 고춧가루 넣으면 되죠. 또 음식이 간이 안 맞으면 또 혈압 높아진다고 혈압도 없는데 너무 심심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소금 넣어야 된다 이거지.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 혼합 시멘트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걸 넣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해물탕 얘기를 많이 하니까 꽃게 자체가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래 해물탕이 맛있는 거야. 만약에 꽃게는 신선하지 않는데 맛있더라 그러면 양념 맛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꽃게는 지금 물이 안 좋아도 양념 맛으로 먹는다는 거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면 혼합 시멘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처음에 보면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렇게 있나요? 슬래그라는 뜻이 그 고로 슬래그 시멘트 슬래그라는 뜻이 찌꺼기라는 뜻이야. 그 고로라는 건 뭐냐면요. 용광로에서 여기 좀 볼래요?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아까 석회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돌 속에 보면 철광석 그러면 돌 속에 철 성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용광로에 놓고 열을 가하면 예를 들어 철도 온도가 몇 도에서 녹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300도에 녹는 게 있고 뭐 1000도에서 녹는 게 있고 뭐 800도씩 녹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열을 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철 성분이 빠져나오죠. 철 성분이 있는 게 철광석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그 용광로에서 철 성분 빼내면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슬래그라고 한다는 거지. 고로에서 용광로 고로에서 나온 찌꺼기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 거야. 짐을 봅니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용광로의 슬래그와 찌꺼기와 이런 거죠.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와 포틀랜드 시멘트, 석고 등을 섞어 만든 시멘트로 수화열이 적고,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수화열이라는 거 아까 분말도를 높이면 수화열이 커지고 열도 많이 난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반대로 분말도가 낮으면 수화열이 적고 열은 적게 나죠. 그죠? 그러면 수화열이 적고라고 하면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균열이 적구나. 강도가 커지겠구나. 이런 게 떠오르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야. 들은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요령이 부족한 거지. 이제 앞으로 채워갈 거 우리가. 수화열이 적고 내화성, 수밀성도 크다. 여기 좀 볼래요? 수밀하다는 단어. 수밀하다는 건 빈틈이 적다는 거야. 빈틈이 적다는 얘기 무겁다는 거잖아. 무거운 강도가 크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럼 수화열도 적고 내화성, 수밀성도 크니까 좋은 거네. 그죠? 그래서 이런 슬래그를 섞어서 만든 거다 이거지. 그게 슬래그,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또 가보면 실리카 시멘트라는 게 나옵니다. 포졸란과 포틀랜드 시멘트에 석고를 넣어 만든 시멘트로, 그래서 이 실리카 시멘트를 우리가 포졸란을 넣기 때문에 포졸란 시멘트라고 돼. 옆에다 실리카 시멘트 옆에다가 포졸란 시멘트 이렇게도 좀 써놓으세요.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건축에서는 이 포졸란 시멘트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아주 많다. 근래 한 번인가 등장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나머지 질문을 보자고요. 포졸란과 포틀랜드 시멘트에 석고를 넣고 만든 시멘트로 건조 수축이 크고, 건조 수축이 뭔지 배웠어요. 그죠? 백화 현상도 배웠죠. 그죠? 내화학성, 내열성이 커 메스 콘크리트나 화학공장, 터널, 지하철공사, 해수공사 등에 사용된다. 메스 콘크리트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께가 60cm 이상. 맞습니까? 메스 콘크리트. 다만 이제 이해했을 거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하고 실리카 시멘트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실리카 시멘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포졸란 시멘트가. 이제 그 아래 특수 시멘트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짜장면에 보통도 있고 곱빼기가 있잖아요. 젊어서는 곱빼기 먹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요즘 곱빼기 먹으면 호흡이 좀 잘 안 돼요. 위장이 줄었다는 거죠. 그죠? 위장이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 보통 포틀랜드는 재령이 28일인데 조강도 7일인데 이거보다 더 끝내준 게 알루미나 시멘트라는 게 있다. 알루미나. 이 알루미나 시멘트는 재령이 1일이야. 1일. 하루 만에 나타나요. 강도가 치면. 근데 별명이 끝내주는 시멘트야.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요. 끝내주는 시멘트다.
시험장 가서 끝내주는 시멘트 찾으면 안 나온다. 알루미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다른 건 28일, 빨라도 7일인데 이건 하루 만에 나타나. 끝내주잖아. 그렇죠? 이 알루미나 시멘트다. 봅니다. 조기 강도가 아주 커. 긴급 공사에 많이 쓴다. 조기 강도 24시간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강도를 나타낸다. 긴급 공사, 해안 공사, 동지 공사에 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시멘트 분말도. 분말도가 크면, 우리 분말도 이미 배웠잖아. 그죠? 분말도가 크면이란 얘기는 뭐야? 시멘트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죠? 이런 거죠? 지문 보면 될 거야. 물과의 접촉면이 커져. 수화작용이 빠르다.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맞나요? 요거는 콘크리트하고 닿는 면적이 요게 다지만 이거는 훨씬 넓어지죠. 닿는 면적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잖아. 화학 반응이 빨라지고 응결도 빨라지고 되는 거죠. 다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발열량이 커지고, 발열량이 수화열이야. 화학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발열량이 바로 수화열이다. 초기 강도가 커지나, 강도가 빨리 나타난다 이거죠. 장기 강도는 저하된다. 여기 좀 볼래요? 자, 보세요. 보통 포틀랜드하고 조강 포틀랜드하고 재령은 다르고, 그죠? 이게 더 빨리 나타나지만 나중에 둘 다 굳었을 때 강도를 비교해 보면 조강보다는 보통 포틀랜드가 강도가 더 커. 이건 재령 28일이면 한 달 만에 나타나지, 이건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죠? 그냥 둘 다 굳었을 때 강도 비교해 보면 중력열 포틀랜드 강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거는 분말도가 높으니까 수화열이 크니까 균열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분말도가 낮으니까 시멘트 입자가 크잖아.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죠. 그 수화열도 적어지는 거죠. 이해하죠? 그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디귿에 균열 발생이 쉽고, 왜? 분말도가 크면 열이 빠져나가면서 균열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풍화되기 쉽다. 여기 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나? 이게 시멘트 풍화라는 거, 시멘트 창고로 얘기했었나요? 좋아요. 일단 시멘트 풍화. 다른 데는 그 기초 입문반에서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역하느냐고 이걸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 교재로 계속해서 없었는데, 시멘트 풍화라는 건 이런 거다. 시멘트에 물을 집어넣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도 안 넣었어. 근데 이 공기 중엔 습기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어설프게 빨아들여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시멘트 봉지 뜯어보면 어설프게 굳어버린 거야. 그거를 시멘트 풍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은 보지 못해. 옛날에 보면 축구 배고프신 시절에 이게 시멘트 풍화 생겼으면 쓰면 안 되거든. 이걸 갖다 망치로 두들겨서 가루 만들어 갖고 쓰는 사람이 있어. 강도가 3분의 1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시멘트는 물하고 결합되면 풍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시멘트 풍화라는 게 이런 거다. 나중에 내가 자세히 시멘트 창고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리을의 자기 수축과 건조 수축 작용이 증가한다. 건조 수축은 이미 얘기됐죠. 그죠? 자기 수축은 여기 좀 볼래요? 스스로 자자야. 시멘트 자체적으로 물하고 관계없이, 분말도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줄어들었다, 늘었다는 걸 자기 수축이라 그래. 이런 건 기술사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어쨌든 자기 수축이라는 게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걸 자기 수축. 자기 수축과 건조 수축 작용이 증가한다. 이 소리는 뭐야? 아까 건조 수축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논바닥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 쩍쩍 균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수축이나 건조 수축이 생기면 균열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어요? 결과적으로 큰 타이틀이 뭐야? 분말도가 크면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시공연도가 좋아지죠. 입자가 작으니까 비빔밥 비빌 때 건더기가 없어 봐. 잘 비벼지잖아. 그죠? 수밀한 콘크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블리딩은 감소하나. 아까 블리딩이 남눈물이 올라오는 현상이죠. 그죠? 점성과 수밀성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분말도 그러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옳지 않은 것을, 분말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분말도가 크면 어쩌고저쩌고, 작으면 어쩌고저쩌고 서로 거꾸로 얘기해 갖고 답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이다. 지금 이해는 했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혹시 이해 안 되면 옆에다 체크해 놓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기회가 또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물 얘기가 나와요. 물은 보나마나 이 콘크리트에 사용할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물이 깨끗해야 좋겠죠.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면 청정한 수돗물에 오물을 사용한다. 바닷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가로 열고 묵은 콘크리트는 해수 사용 가능하다. 왜? 바닷물은 거기에 염분기가 있잖아요. 염분은 철근하고 닿으면 철근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해사. 해수는 당연히 거의 다 안 써. 근데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모래를 해사라 그래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걸 바다 모래, 바다 자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여기 한번 볼래요?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골재는 자연 골재가 있고 인공 골재가 있어요. 나중에 언급이 될 거야. 자연 골재는 강에서 만들어진 강모래, 강자갈. 산에서 만들어지면 산모래, 산자갈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할 수 있죠. 바다에서 만들어지면 바다모래, 바다자갈 이런 게 자연골재예요. 인공골재는 뭐냐면 인공골재를 쇠석이라고 하는데 쇠석, 바위돌을 깨가지고 삐죽삐죽한 돌들이 있죠. 맞나요? 옛날에 기찻길 레일 밑에 보면 신목이라는 게 있죠. 그 옆에 보면 돌들 있잖아. 삐죽삐죽한 거. 요즘 지하철에는 콘크리트 다 쳐버리잖아. 그 옛날 기차 바퀴가 아니죠. 기차 레일 밑에 보면 돌이 삐죽삐죽한 거. 이게 쇠석이다. 이 쇠석을 쓰면 원래 골재는 동글동글하면서 표면이 거친 게 좋아요. 구형이면 지구본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다만에게 어른들이 머리가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다만에게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구형이면서 표면이 거칠어야 시멘트 풀이 잘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구형이면서 표면이 거친 게 좋은 거야. 근데 이런 쇠석을 쓰면 삐죽삐죽하잖아요. 이거 부착력이 더 좋아져요. 부착력이. 콘크리트 할 때. 대신에 시공 연도는 나빠. 동글동글하면 잘 비벼질 거 아니야. 삐죽삐죽하면 시공 연도는 나쁘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인공골재라는 게 쇠석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정도. 그러면 묵은 콘크리트가 뭔지는 알고 철근이 안 들어갔으니까 해수 사용뿐만 아니라 해수 아니라 해사는 바다 모래를 얘기하는 거죠. 바다장을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모래가 없어. 바다 모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철근을 못 쓴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씻어서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염분기를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래 골재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골자가 뼈골자라 그랬어. 앞에서 이미 다 얘기된 거고. 이제 골재 크기 장골재라고 나오는데 그 장골재는 지워버리세요. 골재의 크기 이렇게 타이틀이 돼야 되니까 컴퓨터 친 사람이 잘못 했을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지. 자, 여기다가 이 골자가 뼈골자다. 뼈다귀 재료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자갈이 있다. 이게 자갈이고 요 사이에 모래가 있다. 그러면 이 자갈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굵은 골재 이렇게 표현한다. 굵은 뼈골자니까 굵은 뼈다귀 재료. 이거는 잔골재 이렇게 표현한다.
작은 뼈다귀 재료. 또 이거를 조골재라는 표현도 쓰고 이거는 쇠골재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새들 뭐 비둘기가 됐던 인꼬가 됐든 간에 다리가 가늘잖아요. 창살도 보면 가는 창살에 쫙 있으면 새 창살 이런 표현 하듯이 잊지 말라고 여자 다리가 가늘면 새 다리, 두꺼우면 무다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쇠골재 잊지 말라고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지금 기억을 오랫동안 남기려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옛날에 공사 현장에 보면 여기에 망이 있는데 철망이에요. 이 철망은 가로 세로 5mm짜리를 넣습니다. 5mm. 이 철망이 가로 세로가 5mm고 여기다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손잡이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골재를 이후에다 넣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재를 넣는데 15%는 남아있고 85%가 통과됐다. 그러면 이거는 장골재, 쇠골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 놓고 흔들었더니 85%는 남아있고 15%만 통과했다. 그러면 굵은 골재, 조골재를 얘기한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교재로 가서 쇠골재, 장골재는 5mm치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조골재, 굵은 골재는 5mm치를 쳐서 80% 이상 잘려는 골재.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용은 25mm 이하, 묵은 콘크리트는 40mm 이하 정도를 말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골재의 조건이 있네요. 어떤 골재가 좋냐 이런 얘기인 거죠. 표면은 거칠고 둥근 골재. 요 1번 지문에다 밑줄 그리려고 해요. 골재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표면이 거칠면서 여기다 아직 넣었는데 구형이면서 표면이 거친 거. 그래야 부착력이, 접착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여기 골재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는데 이 표면이 거칠어야만이 서로 잘 달라붙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봅니다. 경고할 것.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좀 볼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앞에서 조족조 할 때 보면 벽돌 넣고 모르타르 쌓고 벽돌 넣고 모르타르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데 이 모르타르 두께가 10mm죠. 맞아요? 내야 벽돌은 6mm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큰 힘으로 깨면 이 벽돌이 깨지더라도 모르타르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소리는 벽돌 강도보다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 그랬었죠. 반대로 콘크리트는 반대로 해서 큰 힘으로 깨면 시멘트 풀이 깨지면 깨져야지 골재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야. 모르타르나 이 시멘트 풀이 접착제 용도잖아. 그죠? 이해합니까?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있다. 곧 시멘트 풀 강도보다 골재 강도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있는 거, 유해물질 범치 않을 거, 실적률이 큰 것. 자,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아래 입도 좋은 것까지 같이 설명할까? 이 두 가지를. 일단 나머지는 보기만 하고 청정한 거, 내화성 있을 거 다 똑같은 얘기고 5, 6번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콘크리트 자갈, 그 사이 모래, 시멘트 풀 들어. 이게 100%라고 해보자고요. 100%. 그러면 100%라 했을 때 실적률은 자, 이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용하자고 좀 다시 쓸게요. 이게
콘크리트가 100%라고 했을 때 이 100%는 실적률하고 공극률 합친 거다. 그럼 이렇게 떠올려 보자고요. 여기 콘크리트를 치는데 굵은 자갈만 썼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실적률이라는 건 전체가 100%일 때 이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공극률은 뭐냐? 이 빈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재가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이 실적률이고 빈틈이 공극률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00%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런 얘기했죠.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이 세다. 무거워서 강도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실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극률은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죠. 맞아요?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겠죠. 맞나요? 반대로 실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극률은 커지겠죠. 맞아요? 빈틈이 많을수록 가볍겠죠. 강도는 약하겠죠. 이제 실적률의 개념을 알고 이제 입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입도. 입도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봐야 돼요. 굵은 골재하고 장골재가 잘 섞여서 빈틈이 적으면 입도가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다시 말해 실적률이 그 공분이 적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거울 거 아니에요. 강도 커진다 이거지. 반대로 이게 실적률은 낮고 공률은 커지면 입도가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다시 말해 입도가 좋다라는 건 굵은 골재, 장골재가 잘 섞여서 빈틈이 적어지는 거다. 빈틈이 적어지면 무겁다. 강도가 커진다. 이해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삼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골재 중에서도 굵은 골재가 있겠죠. 장골재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20mm 또는 25mm, 단면이 큰 경우는 40mm, 문 콘크리트는 40mm 또는 부재 채수시 4분의 1 초에서는 안 된다.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 하시고 이제 그 아래 골재 염분 함유량이라는 게 나와요. 좀만 참아요. 그 페이지까지 오늘 수업 나갈 거야. 112페이지까지. 골재 염분 함유량 1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을 0.3kg 세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초과시는 철근 방청 처리하며 여기 좀 볼래요? 염분이 소금기가 많으면 철근이 녹슨다 그랬잖아요. 녹슬지 않게끔 페인트 칠하면 그걸 녹막이 페인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방청이다 이거지. 녹쓰는 걸 방지한다. 방청이 곧 녹쓰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에 보면 초과 시에는 철근 방청 처리하며 0.6kg 호세제는 초과할 수 없다. 방청을 하더라도 세제곱미터당 0.6kg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뭐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의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량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아래 골재의 실적률과 공극률 이미 여기서 결론은 다 내렸다. 실적률 골재 단위 용적중 실적 용적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다. 실적률은 단위 용적 중량을 비중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한 거다.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한 거고. 공극률은 골재의 단위 용적중 공극률 100분율로 나타낸 거다. 1마이너스 비증분의 단위 용적이다. 이거 애우라는 거 아닙니다. 책에 있는 것 뿐이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건 그 아래 세 번째에 실적률하고 공극률을 더하면 1, 100%가 된다. 100%가 1이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이미.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요. 표현할 때 100%를 1로 표현하잖아. 그죠? 뭐 그 아래 조립률이 있는데 뭐 중요치 않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적률이 높아지면 공극률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겠죠. 무거우니까. 반대로 실적률이 줄어든다는 얘기 공극률이 커지면 빈틈이 많아지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입도가 좋다 그러면 굵은 골재와 장골재가 잘 섞여서 빈틈이 적어진 거. 그걸 입도가 좋다라고 한다. 이해됐죠? 애쓰셨고 날씨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뵙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